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감옥에 갇혀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기억나지 않은 채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내 몸속에 24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1977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빌리 밀리건의 이야기는 정신의학계와 법조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실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세상을 뒤흔든 다중인격 범죄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7년 10월 오하이오주 한 대학가에서 연쇄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의 여대생이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남성에 의해 피해를 당했죠. 캠퍼스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경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의 자동차 앞유리에서 발견된 지문이 결정적 단서가 됐죠. 증언과 물적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에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치 범인이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23세의 빌리 밀리건이었습니다. 이미 전과가 있던 그의 신원 파악은 순조롭게 진행됐죠. 콜럼버스 동쪽 끝에 있는 그의 집에서 피해자 소지품이 발견되면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체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그는 범행을 부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은 채 침묵만 지켰다고 합니다. 다음 날 신문 한 면을 장식한 체포 소식으로 사건은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미스터리가 시작됐죠. 체포된 빌리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심한 혼란을 보였습니다. 180cm의 건장한 체격이었던 그가 갑자기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자신의 이름은 빌리가 아니라 데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시간을 끌려는 술수로 생각했어요. 더욱 이상한 점은 피해자들의 공통 증언에 있었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범인의 눈이 좌우로 심하게 떨렸다고 했는데 이는 안진증이라는 의학적 증상이죠.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아 눈동자가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현상인데 체포된 빌리에게서는 그런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는 매우 정상이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이 정확하다면 지금 경찰서에 있는 사람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이 들었죠. 변호사와의 첫 접견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리가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은 8살 데이비드라고 하면서 말만 하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변호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살 데이비드였던 그가 갑자기 유고슬라비아 억양으로 자신은 데이비드가 아니라 레이건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레이건이라는 인격은 매우 난폭했습니다. 벽에 고정되어 있던 변기를 뽑아내는 괴력을 보였고 깨진 파편으로 손목을 그으려 하는 등 강한 공격성을 나타냈죠. 그 이후에도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박사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인격이 나타나는가 하면 구속복을 쉽게 풀어버리는 탈출 전문가 인격도 등장했어요. 탐이라는 이름의 탈출 전문가는 실제로 구속복을 풀고 자물쇠를 여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며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크리스틴이라는 3살 여자아이 인격이 나타나면 그는 무서워하며 구석에 숨어버렸죠. 처음에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연기로 여겨졌지만 극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변호인은 정신감정을 요청했고 사우스웨스트 정신병원의 법심리학자 도로시 터너가 그 일을 맡게 됐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빌리와 면담을 가졌지만 검사 결과에 전혀 일관성을 찾을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고 해요.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반복했지만 매번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치 매번 다른 사람을 검사하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IQ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발달 지연 수준의 낮은 지능에서부터 천재 수준의 높은 IQ까지 결과가 매번 달랐어요. 뇌파 검사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사람의 뇌파는 보통 3가지 유형이 있고 연령에 따라 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빌리의 뇌파는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린 상태였습니다. 인격이 전환될 때마다
앉는 자세부터 말투, 억양까지 모든 것이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격 전환 순간에는 눈동자가 뒤집히거나 빠르게 움직이며 떨리는 증상을 보였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목격했던 안진증 증상이었을 수 있었죠. 물론 빌리의 행동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다중인격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실제 다중인격 치료 경험이 있는 윌버 박사도 참석했어요. 윌버 박사는 20분 정도의 인터뷰만으로 빌리가 진짜 다중인격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몇 초 만에 앉는 자세가 바뀌고 다른 나라 억양을 사용하며 몸짓과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참석자들은 모두 믿을 수밖에 없었죠. 어린아이나 난폭한 성격은 연기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문적인 지식과 말투, 심지어 신체 증상까지 바뀌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빌리의 증상은 정확히 말하면 해리성 정체장애였어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일을 저지르거나 갑자기 낯선 장소에 있게 되는 등 기억의 연속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빌리는 이러한 모든 증상을 겪고 있었지만 자신이 다중인격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빌리의 본래 인격을 불러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거죠. 일반적으로 다중인격은 각 인격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해야 하는데 빌리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인격들 중에서도 가장 자주 나타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아서였어요. 영국식 억양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지능이 뛰어난 아서는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손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드는 특징이 있었다고 해요. 빌리의 몸을 가장 많이 지배하며 대장 역할을 하던 아서는 자신이 다른 인격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나타날지 사라질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었죠. 마치 자신이 빌리라는 몸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일부 인격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특히 본체인 빌리에 대해서는 지금 잠들어 있다고 답했으며 아서와 레이건이 그를 나오지 못하게 재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 범행을 자백하는 인격이 나타났는데 그 이름은 에덜레이나였고 여성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인격이 나타나자 피해자들이 증언했던 안진증 증상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레즈비언이었던 에덜레이나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사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를 알게 된 아서가 그녀의 인격을 아예 소멸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치료를 계속 받던 중 드디어 빌리 밀리건 본인의 인격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당황해했고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맞냐며 죽은 줄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의 기억은 중학생 이후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7년 전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던 순간이었다고 해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빌리는 여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놀림을 받았고 결국 유서를 남기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던 그 순간이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빌리의 어린 시절은 참으로 비참했어요. 부모님이 이혼했고 새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게다가 아동학대를 일삼던 계부에게 수시로 맞았으며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매일 협박과 폭력을 당하며 살던 그는 탈장 수술까지 받을 정도였다고 하니 어린아이에게는 견디기 힘든 충격이었을 거예요.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빌리가 그때부터 다른 억양이나 말투를 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가끔 빌리가 다른 목소리로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왜 사람들이 자신을 빌리라고 부르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증상이 반복되면서 14세에 처음 정신병원 검사를 받게 됐는데 당시에는 단순 기억상실증으로 진단했다고 합니다. 해리성 장애는 보통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을 때 방어기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해리가 유발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빌리가 어린 시절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통 수준의 아동학대가 아닌
거의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빌리는 그 트라우마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기제로 다른 인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인격들을 통제하던 아서는 빌리가 계속 위험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잠재웠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다른 인격들의 생존을 위해 본체인 빌리의 인격을 오랫동안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었던 셈이죠. 1978년 9월, 드디어 그는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재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해리성 정체 장애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빌리가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다만 10년간의 정신치료 명령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또 다른 인격들이 발견됐는데 총 발견된 인격은 무려 23개였습니다. 빌리 본인까지 포함하면 총 24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에요. 각 인격들은 나이도 성별도 국적도 모두 달랐습니다. 2017년에 개봉한 영화 스플릿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 바로 빌리 밀리건이었습니다.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데이비드 콜 박사는 동료들과 함께 모든 인격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했어요. 빌리 자신도 해리성 정체 장애를 앓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선생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인격이 나타났고, 이 인격의 도움으로 다른 인격들을 소멸시키고 통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그는 완치 판정을 받게 됐어요. 완치 후 사회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제작을 추진했지만 프로젝트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빌리는 사회에서 점차 잊혀져 갔고, 현재까지도 해리성 정체 장애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는 그는 2014년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애플 TV에서 공개된 크라우디드 룸이라는 작품도 빌리 밀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인데,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의 과거와 심리를 잘 묘사한 작품입니다. 당시 법조계 사람들은 그의 재판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들은 빌리가 정말 영리한 사기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나 정신의학계에서 관심이 높았던 다중인격이라는 소재를 이용해 처벌을 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 어떻든 피해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다중인격이라는 흥미로운 주제 아래 묻혀버린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법률자들이 가장 빠져나가기 좋은 핑계 중 하나가 바로 정신질환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판정을 받은 범죄자들을 계속 인정해주는 것이 옳을까요? 현재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를 통해 완전히 회복된다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과연 피해자들에게는 공정한 결과일까요? 빌리 밀리건의 사건은 법정에서 정신의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범죄자의 정신 상태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의와 치료, 처벌과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